노후 준비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오늘 재테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테크는 저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재테크는 사람들이 흔히 알듯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을 잘 투자하고 주식을 잘 굴려서 부를 불려나가는 재테크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것도 중요한 재테크 방법이죠. 그건 이제 저 다음 순서로 하시는 두 분들이 해주실 것 같고, 제가 하는 두 번째 재테크는 뭐냐면요, 가난해지지 않는 재테크입니다. 희한한 말 같지만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언제까지 살더라도 지금의 소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나,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 부에 비례해서 행복도가 증가하냐 그러면 일정 수준까지는 증가하다가 부가 아무리 증가해도 행복이 계속 증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난해지면, 내가 지금의 소비 수준을 확 낮춰야 되는 상황이 되면 불행의 정도는 비례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관리, 재테크를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부자가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정하게 내가 수명이 늘어난 만큼 자산의 수명도 계속 늘려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자신의 수명하고 자산의 수명을 일치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나만 남아있지 않고 돈도 같이 남아있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자산 관리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번 시간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전략보다는 전략이 중요하다. 예전에는요, 금리가 높고 노후생활기간이 짧을 때는 아끼면 됐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전략, 아끼는 것만 가지고는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금리는 낮아졌고 노후생활기간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끼는 거 말고 자산을 굴리고 머리를 써야 되는 전략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 발음으로 하면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결과물은 아주 다른 거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화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혹시 3년 고개라는 이야기, 동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 계신데 그분은 연식이 좀 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듣다가 저도 잘 안 듣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아실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고갯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큰일 났어요. 왜? 그랬더니 이 고개에서 자빠지신 분은 3년밖에 못 사세요. 집에 와서 손자 앞에서 할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나 3년밖에 못 산다고 막 그랬더니 손자가 할머니 앞에서 껄껄껄 웃으면서, 할머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왜 울어, 그러는 거야. 이 손자가 할머니 죽는다니까 좋아한다고 막 뭐라 그랬더니 손자가 하는 말이, 할머니 3년마다 한 번씩 가서 넘어져. 그러면 안 죽을 수 있잖아. 영구히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 동화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나 지금 와서 깨달았는데, 이 이야기를 그냥 동화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즘 과학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쓴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요즘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수명 탈출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명 탈출 속도가 뭐냐 그러면, 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한 85세 정도 된다 칠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나이가 84세예요. 그러면 나는 1년 정도 살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1년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86세로 늘어났어요. 1년 더 살겠네? 또 1년 더 살았더니 87세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평균 수명이 1년에 1년 이상 늘어나는 시대가 도래하면 이론상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수명이 1년 이상 늘어나니까.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거죠. 저 시대가 도래하면 사람은 영구히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커즈와일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런 시대가 올 거냐? 이게 타임지 표지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2015년도 표지입니다. 올해 태어난 아기는 몇 살까지 사냐고 돼 있냐면 142살까지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거죠. 근데 오른쪽 표지가 가관이죠. 2045년이 되면 더 이상 죽지 않는답니다. 이 말이 맞든 틀리든 우리가 뭐를 이야기해야 되냐면 방향성을 보는 거죠. 지금은 어디에 투자하는 게 수익이 가장 높으냐 그러면 늘어나는 수명에 투자하는 게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명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떠나서 수명이 늘어나는 쪽으로 자산 관리를 하는 게 훨씬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평균 수명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흔히 많이 기억하는 게 평균 수명이 몇 살이라는 기억만 해요.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83.5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균은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평균은 내가 몇 살까지 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평균 그렇더라는 거죠. 대표값 하나만 이야기해 주는 건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뭐냐 그러면 2020년도에 태어난 아기가 언제 죽을 건지를 나이별로 분포표를 그려놓은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조금 죽고 그 이후로는 거의 사망을 하지 않다가 40대 후반부터 부고장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좀 증가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수명 83.5세. 근데 재밌는 거는 저 83.5세에 제가 화살표를 그려놨는데 그것보다 그 뒤쪽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막대 그래프 높이를 한번 보세요. 뒤에 보면 중위 사망 연령이라는 게 있는데 2020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100명이면 죽는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51번째 죽는 아이가 85.5세에 죽는답니다. 중위값이 평균값보다 뒤로 가 있다는 말은 뒤쪽에 죽는 사람이 비중이 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죽는 나이대는 88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갓집에 가서 이 집은 좀 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는 적어도 88세는 넘어가야지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위에도 살아계신 분은 상당히 많으시고요. 우리가 흔히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00세 시대에서 사전적인 정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한때 국무총리실에서 100세 시대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저 최빈 사망 연령이 90세에 이른 사회를 100세 사회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한국도 조만간 5년 10년 이내에 저 사회가 도래할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분포를 봐야 됩니다. 내가 정확하게 83세에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면 그거보다 더 오래 살았을 때도 내가 지금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준비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거 그림 한번 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통계청 표인데 1970년도하고요 2020년도에 조사한 표입니다. 저 박스를 쳐놓은 20살, 20살인 거 한번 보세요. 20살인 남자, 오른쪽에 파란색입니다.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20살인 남자가 자기가 몇 년 정도 살 거냐고 기대하는 표입니다. 보시면 43.9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1970년도에는요, 20살 남자가 43.9년을 더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20살 더하기 44면 한 64살 정도? 그때면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환갑잔치가 되게 중요했었죠. 1970년이면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입니다. 근데 당시 44년을 평균적으로 산다고 하는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평균까지만 살고 죽었으면 지금 70살인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살아계시는 어르신들 충분히 있고요. 그 70살 되신 어르신은 또 2020년도의 기대 연령표를 한번 보시면 15.3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그럼 85세 정도까지 산다고 기대하고 있겠죠. 근데 1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면 그분이 또 다 죽을까요? 그렇진 않죠. 또 살아있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내가 지금 보는 대표적인 수치라는 것들은 고정되어 있는 수치가 아니고 움직이는 수치. 내가 노후 설계를 하거나 은퇴 설계할 때 목표로 삼아야 되는 수치가 타겟이 자꾸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치 고정된 타겟처럼 놓고 설계를 하는 순간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관리할 때 우리가 고민하는 거,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 움직이는 타겟을 어떻게 맞출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직업이 움직이는 타겟을 맞추는 분 있으시잖아요. 올림픽 할 때 클레이 사격을 하시는 분들, 날아가는 목표물을 맞추는데, 제가 태릉 선수촌에 클레이 사격장에 있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선수랑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고정되어 있는 타겟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날아가는 타겟을 맞추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비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목표물을 정조준해서 쏘면 누구도 못 맞춘다. 목표물의 진행 방향을 보고 미래를 향해서 쏴야지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진행 방향을 앞서서 놓고 계획을 세워야지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그래도 잘 안 맞는다. 두 번째 비밀은 어디 있냐면 탄환에 있답니다. 저 탄환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기총처럼 생긴 탄환이 아니고 산탄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그림에서 보듯이 총알 안에 쇠구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팡 쏘면서 쇠구슬이 확 퍼지면서 그 중에 하나가 걸리면 떨어지는 겁니다. 저 말은 뭐냐 그러면, 어차피 정확하게 못 맞추니까 오차의 범위를 허용하자는 거죠. 내가 지금 설계하는 게 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지 않으면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관리할 때 우리가 저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 특히 은퇴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인 자산 관리할 때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 그리고 그게 틀렸을 때까지 염두에 둔 설계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명이 늘어날 때 우리가 자산 관리할 때 고민해야 될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래 삽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남느냐 돈이 남느냐 질문을 던져보면 어떤 분은 내가 남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돈은 없이 나만 남아있으면 무전장수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관리 첫 번째는 자신의 수명과 자산의 수명을 일치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요, 오래는 사는데 어떻게 오래 사냐 그러면 병을 가지고 오래 삽니다. 흔히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라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9988234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정도만 아프고 돌아가고 싶다. 병치레 하기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병치레 기간이 10년 이상 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이야기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강연을 가서 9988-234를 이야기했더니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 이야기라고. 요즘은 9988-23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34, 죽을 사자를 쓰는 게 아니고 2, 3일 아프다가 죽는 게 아니고 2, 3일 아프다가 또 벌떡 일어나고 싶으시대요. 또 살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것들에 대한 준비, 그럼 인생의 마지막에 의료비에 대한 준비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은퇴라는 게 리타이먼트, 일 없이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일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래 은퇴는 뭐냐 그러면요, 예전에 미국에서 은퇴 설계가 발달할 때는 젊은 친구들이 빨리 은퇴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니까 지금 젊은 시절에 빨리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은퇴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은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게 은퇴, 리타이먼트의 정의로 가다가 그 이후에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나 봐요, 사람들이. 그러더니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은퇴 없는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평생 현역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다가 요즘 다시 미국에서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게 파이어족입니다. 다시 은퇴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일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은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나도 하겠는데 많지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일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루고요, 지금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다가 빨리 그 돈이 모이면 하고 싶은 일로 이동하는 거. 이게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파이어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은퇴의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차피 그게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 일에도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조금 다른 일들을 해서 그 일을 하게끔 돕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김중혁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혹시 TV 방송 보면 대화의 희열에 나와가지고 나오는 소설가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소설을 쓰는 거랍니다. 근데 소설 써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돈이 잘 안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고 소설, 우리나라에서 안 나가는 소설가는 꽤 잘 나가는 소설가임에도 불구하고 소설 써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은 에세이도 쓰고요, 방송 출연도 하고요, 이동진 씨랑 영화당에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소설 쓰는 김중혁이 있고 방송에 나오는 김중혁이 있고 에세이 쓰는 김중혁이 있고 이런 여러 김중혁이 있는데 이 소설 쓰는 김중혁을 지켜주기 위해서 다른 김중혁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거냐,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돈을 벌 거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아니고 그냥 돈만 목적으로 살고 계세요. 일이 뭔지, 왜 어떤 걸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불현듯 일을 그만둬야 될 나이가 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들의 정의를 한번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일은요, 돈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고요, 관계와 시간 관리 문제 있습니다. 트라이앵글을 그려놓고요, 돈, 시간, 관계를 삼각형의 꼭지점에 놓고요, 나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점을 한번 딱 찍어보세요. 돈에 중점을 주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관계에 중점을 두는 분도 있을 거고요, 시간에 중점을 두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명이 늘어난 시대에 이 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가장 어떤 은퇴 준비보다 더 중요한 은퇴 준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서 이 세 번째 숙제로 제가 이걸 한번 삼아봤습니다. 네 번째는요, 올해는 사는데 어떻게 오래 사냐 그러면요, 혼자서 오래 살아요. 일본에서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결혼 안 하죠. 또 이혼하시는 분 많죠. 오래 살다 보니까 사별하시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싱글, 돌아온 싱글, 언젠간 싱글. 싱글이, 새 종류의 싱글이 늘어나면서 독신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보면 MBC에는 나 혼자 산다고, 뭐 SBS는 불타는 청춘하고 전신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가구 중에 한 35% 정도가 1인 가구예요.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죽는 게 답이냐? 살 때 부자로 사는 게 답이냐? 부자로 죽을 거냐? 부자로 살 거냐의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여기 충분히 나와요. 뭐 부부가 한날 한시에 같이 살다가 같이 죽으면 참 좋겠다 그러는데 사고 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 살고 가면 누군가 살아내야 되는 게 또 인생이라서 혼자 살 때에 대한 대비,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나는 어떻게 살 건가? 내가 먼저 사망했을 때 배우자는 뭘 가지고 살 거냐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 놓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살았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네 가지 숙제를 우리가 풀어가면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수명이 늘어나는 장수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과제가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구체적으로 그럼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되냐? 재미삼아서 하는 것부터 하나씩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부터 복권을 하나씩 사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권을 찾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숨은 돈을 찾아라는 이거를 가끔씩 이야기해 드리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 파임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이트만 잘 이용해도 나와 관련된 돈 정보는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들어가셔서 이 사이트를 한 번씩 보셨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사이트냐 그러면 저기 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또 뭐부터 봐야 될지 잘 모르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안내를 해주면 다른 설명은 못 드리고 기본적인 거 한 번만 볼게요. 제일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 상단에 보면 잠자는 내 돈 찾기랑 내 계좌 한눈에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잠자는 내 돈 찾기는 뭐가 나오냐면 한 12개 정도의 하이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는 뭐가 나와 있냐면 원래는 내 돈이었는데 너무 오랜 기간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아서 현재 법적으로 내 돈이 아닌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은행에 오래 방치해 준 거, 저축은행에 오래 방치해 준 거, 보험회사에서 찾아가라는데 안 찾아간 보험금, 주식인데 또 숫자가 작아져 던져놓은 거, 카드 포인트, 웬갖 것들이 여기 다 널려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그냥 클릭 하셔가지고 자기 인증만 받으셔가지고 찾아보시면 작게는 몇천 원부터 많게는 제가 강의 중에 찾으신 분은 180만 원 찾으신 분 봤습니다. 없는 게 자산 관리를 잘해 오신 거고요. 있는 게 잘 못한 건데 찾다 보면 있는 게 또 좋아 보여요. 여하튼 원칙을 설명드리면 이거 할 때는 일단 본인 거는 혼자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배우자 거는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 본인 거 먼저 하시고 정리하신 다음 배우자 거 같이 보셔가지고 내가 숨은 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내 돈이 어디다 흩어져 있는가라고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뭐냐면 몇천 원 몇만 원 있는 것 때문에 또 은행 가기 또 귀찮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계좌 정리를 좀 한번 하고 싶은데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까 옆에 보시면 여기 내 계좌 한눈에라는 사이트 있죠. 그거 클릭하시고 들어가면 요 화면이 뜨거든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밑에 내 계좌 한눈에라는 사이트가 여기 뜹니다.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요, 뭐가 뜨냐면 은행 증권사의 것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 리스트가 씁니다. 근데 거기서 활동성 계좌랑 비활동성 계좌가 분리가 돼 있어요. 활동성 계좌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 비활동성 계좌는 너무 오랜 기간 안 써가지고 비활동성 계좌로 분류되어 있는 건들이에요. 그럼 하셔야 될 일은 저 비활동성 계좌에 들어가가지고 소액 금액들이 있는 거 있죠. 저 클릭해가지고 지금 쓰는 계좌로 다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비활동성 계좌는 혹시나 뭐 금융사기나 이런 데에서 활용될 수 있으니까 그다음 해지 처리하셔가지고 해지하시면 여기서 다 해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거 관리하셔가지고 계좌 정리 한번 깔끔하게 한번 해주시고, 내가 숨은 돈 있는 거 다 찾아가지고 소소하게지만 정리 한번 해보시는 작업들을 하는 것부터 이제 몸풀기로. 그거는 본인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돌아가셨다 그러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는 사망신고할 때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같이 신청하시면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는 금융계좌랑 그 다음에 부동산이랑 국민연금 가입 여부랑 세금 안 낸 거 이런 걸 한꺼번에 다 조회해서 상속인한테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그거 활용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민센터 같은 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숨은 돈을 다 찾았으면 두 번째 하는 거는 새는 돈을 좀 막아야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아주 짧은 순간. 요즘 젊은 친구들이 눈 깜짝할 사이 대신에 쓰는 말이 뭐냐면 통장에 월급이 스치는 사이. 월급이 들어왔다 그냥 쑥 빠져나가니까 이게 진짜 눈 깜짝할 사이 다 빠져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있어. 근데 왜 그럴까요? 이건 순전히 무슨 문제냐 그러면 자동이체 문제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자기가 며칠 날 어느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얼마 나가는지 다 기억하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저도 못 기억해요. 자동이체라는 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설정해 놓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통장에서 얼마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맨날 월급날만 되면 불안해요. 이거 언제 빠져나가나? 어떻게 빠져나가나? 혹시 카드값 빠져나가다가 다른 거 안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이트가 여기 보시면 자동이체 통합관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기를 클릭하고 딱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여기 보면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가 여기 같이 뜨는데, 여기 보시면 카드 자동 납부조회도 있고 계좌 자동이체 조회가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러면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자동이체되고 있는 내역들이 여기서 다 조회가 됩니다. 일단 들어가셔서 도대체 내 통장에서 뭐가 빠져나가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잖아요. 아, 이런 게 빠져나가고 있구나라고 한번 리스트업 해가지고 정리해보는 작업을 첫 번째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거 옛날엔 필요했는데 지금 굳이 자동이체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또 은행 가기 귀찮아서 냅두니까 또 자동이체되고 있는 것도 있을까요? 여기서 해지 신청을 하시면 해당 금융회사로 해지 통보가 바로 들어가서 해지가 되면 자기 문자로 해지됐다고 날라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 계좌 정리를 여기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A은행에서 자동이체되고 있는 거를 퇴직하고 났더니 B은행이 더 우리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거 쓰고 싶은데, 그러면 A은행을 해지하고 B은행 가서 다시 계좌 신청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귀찮잖아요. 여기도 다 됩니다. 그냥 신청하셔가지고 자기 자동이체 계좌를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는 일들을 여기서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자동이체 정리를 할 때 원칙이 좀 있으셔야 돼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정리를 할 거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고정지출하고 변동지출을 구분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변동지출 항목이 매달 항목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매달 달라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제가 1년에 한두 명씩 꼭 만나시는 분이 어떤 분이 있냐 그러면, 신용카드가 먼저 빠져나가면서 보험료가 자동 이체 안 되셔서 보험이 실효가 되신 분이 있으세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상황에서 암에 걸린다든가 중대 질병을 걸리게 되면 몇만 원짜리 문제가 몇 천만 원짜리 문제로 둔갑합니다. 왜냐면 보험료 5만 원짜리 두 달치 안 내면 보험이 실효가 되는데 그 10만 원짜리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암에 걸리면 3천만 원짜리 문제로 바뀌어요. 이게 왜 생기냐 그러면 자동이체를 잘 관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면 변동지출을 구분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신용카드는 다 뗍니다. 다 떼서 신용카드만 결제되는 통장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 둡니다. 그렇게 해서 신용카드도 가능하면 결제 일자를 통일해서 하나의 통장에서 이체되게 만들어 놓고, 여기 보면 내 카드 한눈에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카드 쓴 거 중에 내가 뭐 25일날 결제 일자로 잡았으면 21일날쯤 들어가가지고 뭐 보시냐 그러면 카드 다 뜨거든요. 자기 가지고 있는 카드. 거기서 결제 금액이 얼마인지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썸 딱 낸 다음에 그 통장을 돈 보내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실수 없게 자산 관리를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도 귀찮다고 다 안 하시거든. 또 설명만 들을 때는 고개 끄덕끄덕 하시다가 집에 가면 또 안 하거든요. 작은 차이는 이 불편함을 이렇게 승화시킬 때 나오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신용카드도 카드가 두 종류가 있죠. 체크카드가 있고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카드를 쓰는 거랑 신용카드 쓰는 거의 차이점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상당히 좋은데, 제가 체크카드 많이 쓰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봐요. 왜 체크카드 쓰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오는 답변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답변은요, 체크카드를 쓰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가 많이 돼요 라는 답변을 되게 많이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율이 일정 금액 이상 사용했을 때 15% 되거든요, 자기 사용금액에. 근데 체크카드는 30% 되기 때문에 체크카드가 소득공제를 더 많이 됩니다. 근데 일반 셀러리맨 가게를 살펴보면요, 신용카드, 요즘은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할 때 가보면 신용카드 한도는 다 채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체크카드를 쓰나 신용카드를 쓰나 큰 차이가 안 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하튼 뭐 저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용카드를 쓰면 다음 달이 무서워요. 소비를 좀 통제하고 싶어서 체크카드를 씁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분들 쫓아가서 물어봅니다. 정말 체크카드를 쓰면 소비 통제가 됩니까? 거짓말하고 있어요. 체크카드로 소비 통제한다는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왜 안 되냐? 체크카드를 급여계좌 연결해 놓고 있어요. 주거래은행 통장에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써요. 그거 어떻게 소비 통제가 일어나요? 소비 통제는 체크카드로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체크카드를 주거래은행 통장이랑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용돈을 100만 원을 쓰겠다 그러면 급여날 체크카드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카드 내에서 쓰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은퇴 생활을 하시면요, 한정된 연금 생활 범위에서 또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정확하게 용돈을 이렇게 이체시켜 놓고 그 안에서 쓰게끔 만들고요. 물론 그렇게 해놓으면 한 2주, 3주 지나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단지 SOS 쳐가지고 돈을 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소비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불편해야 돼요. 근데 편하면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이 송금을 할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좀 절약하려면 월 단위로 송금하지 말고 주 단위로 송금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기 자녀분들 용돈 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용돈 주실 때 어떻게 주는 게 좋냐 그러면요, 월 얼마 주시 마시고요, 주 얼마 주세요. 주 금요일날 주시 마시고요, 금요일날 주면 토요일날 쓰고 월요일날 또 달라 그러거든요. 일요일날 저녁에 주십시오. 그러면 소비 통제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논문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주 단위로,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을 쓴다 그러면 주에 25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비 통제가 되고 저축이 늘어난다는 보고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통해서 약간의 귀찮음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자산 관리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카드 사용하는 것들도 우리가 기술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쓰는 게 안 좋냐? 신용카드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저만 해도 물건 뭐 가구 하나만 사더라도 어떤 카드 만들어 가지고 사면 사전 할인을 너무 많이 해주기 때문에 카드를 안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신용카드 못 쓰라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를 쓰되 아까처럼 별도로 계정을 분리해 가지고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통해서 신용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이제 스마트폰 앱에서도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 가셔가지고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로 통해서 자기 거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고 자산 관리 해보시면 좀 재미있게 한번 관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게 자산 관리를 생각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하나씩 챙겨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주제가 이제 평생 소득 만들기라는 이야기,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 이것도 여기 있습니다. 파인에 들어가 보시면 저쪽에 연금저축이라는 칸에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대한민국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연금은 다 뜹니다. 그래서 본인 거 배우자 이름 바꿔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연금이 뭐가 있는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주택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하여튼 연금자 들어있는 건 다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내 돈이
도대체 내 연금이 어떤 금융기관에 어떤 상품에 맡겨져 있는지 저기 들어가서 한번 조회를 해보시고 연금을 알아보시는 작업들부터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죠. 그래서 저기도 한번 들어가셔서 본인 거 배우자 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작업들을 꼼꼼하게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되게 재밌는 뉴스가 작년에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볼까요? 뭐냐 그러면 2021년 10월 달에 나온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더 빨리 못 들어 아쉽다. 국민연금 10대가 가입한다. 이거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비슷한 이야기냐. 국민연금 하면 10대, 20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국민연금 10대 가입자가 4.5배 가까이 폭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10대에 관심이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연금은요. 의무 가입 대상이 만 18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단 소득이 없는 군인이나 학생 27세 미만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그래서 27세 미만인 군인이나 학생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국민연금공단을 가서 임의 가입 신청하는 10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0대 초반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10대들이 가서 진짜 가입할까요? 부모가 가입시켜주는 거죠. 10대, 20대 초반의 부모님의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될까요? 더하기 30년. 50대죠. 50대 분들이 자기 노후 준비하다 보니까 괜찮네 싶어서 애들까지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가입할까라고 물어보면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을 가입했을 때 만약에 100이 나온다고 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칠 때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평균 연금액이 5% 정도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면 어떻게 돼요? 연금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뒤는 60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기를 좀 당겨주는데 최대한 당기는 나이가 18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만 18세 생일 선물로 첫 번째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년이 된 기념으로 부모님이 가입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두 번 넣어주다가 안 넣어줘요. 냅둬요. 그러면 납부 예외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갔다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가지고 직장 사업장 가입자가 되잖아요. 그럼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한 두 번 내놨고요. 사업장 가입자 돼서 뒤쪽 건 낼 거 아니에요. 앞에가 비어 있죠. 이거는 스스로 나중에 추후 납부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선택 사항이에요. 그건 네가 벌어서 네가 내라. 대신 너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처음에 시작점, 스타트 라인을 끊어줄게. 라는 이야기로 부모님이 그런 걸 해준다는 거예요.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뭐 선택권은 자녀한테 주니까 한 달치 보험료, 최저 보험료가 9만 원입니다. 9만 원 정도 한두 번 넣어주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부모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초반, 그러니까 18세, 19세에 가입하는 친구들, 20대 초반에 가입하는 친구들이 전체 가입자 중에 한 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임의 가입은 누가 많이 하느냐? 전업주부들이 많이 하시죠. 저기 그 표 보시면 전체 임의 가입자 중에 52%가 50대고요. 그 다음에 32%가 40대예요. 그러면 왜? 좋다고 하면서 일찍 안 하고 40대, 50대 가서야 하나? 20대, 30대 때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요, 연금 가입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온 답변이 뭐냐 그러면 일찍 죽으면 어떡하라고 해요. 일찍 죽을까 싶어서 잘 못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뒤늦게 깨닫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살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슬슬 하는데 그보다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혹시 지금 직장인분들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직장인분들 중에서 자기가 이번 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얼마 빠져나갔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금액으로 말씀할 수 있을 분 없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급여 통장이라는 것도 있고 봉투에 넣어준대요. 그런 것도 다 전산으로 빠져나가고 차인지급액만 통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 빠져나가는지 관심도 없어요. 또 안다고 한들 내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정확하게 보면 자기 소득의 9%, 그중에 절반을 회사가 내주니까 4.5%가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소득이 저기 보시면 524만 원보다 한 달에 급여가 많으신 분은 정확하게 9%가 안 나갑니다. 그보다 작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상한선이 소득 524만 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의 9%가 상한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임의가입자는 소득의 9%를 내고 싶은데 전업주부는 소득 자체가 없잖아요. 그 소득 자체가 없는 분이 9%를 내봐야 빵원의 9%는 빵원이죠. 보험료 책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의가입자한테는 어떻게 하라고 되냐면 최저보험료만 정해져요. 최저보험료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이 한 100만 원 되거든요. 100만 원에 9%면 9만 원이잖아요. 그게 하한선. 최저 9만 원에서 47만 1,600원 사이에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40대나 50대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을 하러 국민연금공단을 갔어요. 보험료를 얼마를 낼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결정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9만 원을 내면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내야지 연금을 지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9만 원씩 10년을 내면 18만 8천 원씩 준대요. 올해 나와 있는 노령연금 월액표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계산 한번 해보세요. 9만 원씩 10년 내고 18만 8천 원씩 받으면 내가 낸 돈을 전부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연금 개시 후에 몇 년이면 다 회수할 수 있어요? 5년이 안 걸리죠. 40대, 50대 분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내가 내고 65세부터 받으면 70세만 넘어가면 그 이후에 받는 건 다 이익이네? 이런 생각이 들면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9만 원씩 낼 때는 18만 8천 원씩을 10년간 냈을 때 주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47만 1,600원을 냈을 때는 10년간 내면 40만 6천 원을 줘요. 이 월액표를 보면 보험료는 몇 배예요? 5배 가까이 되죠. 5945니까 5배 넘죠. 근데 연금액은 2배 조금 넘어요. 이상하죠. 야, 보험료를 5배 더 내면 연금도 5배가 나와야지. 왜 이렇지? 이게 국민연금이 복지제도인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세대 내에서 소득을 재분배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버시는 분이 연금을 좀 덜 받아가고요. 대신 좀 덜 버시는 분이 연금을 좀 더 받아가게 안에서 분배를 하는데, 어떻게 분배를 하냐면, 자기가 예를 들어 국민연금 30년, 40년 가입했다 그러면 자기 40년 동안 평균 소득 있죠. 그 평균 소득하고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지금 현재 268만 원 정도 돼요. 268만 원하고 자기 가입 기간 동안 평균 소득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그게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비례해서 연금을 지급을 해줘요. 그러면 268만 원보다 소득이 많으신 분은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 거고, 그보다 적으신 분은 상대적으로 더 받게끔 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여하튼 그렇다 치고, 임의가입자는, 자, 질문해 볼게요. 임의가입자라면,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내가 보험료를 결정해서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9만 원을 내시겠어요? 47만 1천 원을 내시겠어요? 수익률로 계산해 보면 9만 원을 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9만 원, 10만 원 언저리에서 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의 한 80, 90%가 10만 원 언저리에서 보험료를 결정을 하고 와요. 근데 프레임을 살짝 틀어볼게요. 9만 원보다 얘가 수익률이 낮지만, 예를 들어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게 47만 원씩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요, 매달 40만 원씩 주는 연금 상품을 한번 찾아와 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것도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액이 올라가는 상품. 없죠. 하지만 사람들의 선택은요, 거의 8, 90%가 낮은 보험료가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프레임을 세웁니다. 임의가입자들의 상당수가. 뭐가 좋은 건지에 대한 것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프레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디가 더 작다고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는 프레임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한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국민연금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2.5%라서 올해 연금 받으시는 분이 2.5%만큼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연금 개시 전에 우리나라 소득 상승률이 작년에 5.6% 정도 됐는데요. 지금 연금 개시하지 않은 분들 있죠. 과거 소득을
평균을 낼 때 5.6%씩 상승시켜가지고 평균을 내줘요. 은퇴 전에는 소득 상승률이 적용되고 은퇴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이 적용돼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연금액이 상당히 괜찮은데, 문제는 국가가 줄까 안 줄까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뭐 연금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데, 그 신뢰도만 회복된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연금은 몇 살부터 받느냐? 지금 현재 나이대별로 좀 달라요. 현재는 보시면 62년생, 63년생이 은퇴하시면서 받으시면 한 63세부터 받으시고요. 지금은 62세부터 받으시고요. 69년 이후 출생자들은 65세부터 받으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급 개시 연령이라 그러고요. 저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연금을 당겨서 받기도 하고요, 미뤄서 받기도 합니다. 일본의 올 4월 달에 저거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현재는 만약에 69년 이후 출생자가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예정을 해볼게요. 그분이 만약에 69세에 월 1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 라고 가정하면, 그분이 이거를 당기면 최장 5년을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럼 1년을 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포인트씩 감액돼요. 5년을 당기시면 얼마냐 그러면, 자기가 받는 연금액의 70% 수준, 30%가 감액되니까, 그러면 150만 원씩 65세부터 받느냐, 아니면 당겨서 60세부터 105만 원을 받느냐. 어디 제가 강연 나가거나 설명회 가면 어느 게 유리하냐고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나는데, 저한테 그 질문하면 제가 거꾸로 물어봅니다. 언제 죽을 거냐고 물어봐야 돼요. 죽는 나이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이 달라지니까 70대 중반 정도가 되면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정년퇴직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1, 2년이라도 빨리 받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산 속의 새떼보다는 손 위에 새 한 마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기 있는 멀리서 많이 받는 연금보다는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연금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일들을 결정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당겨받는 방법들도 있다. 반대로 뒤로도 밀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5년 당길 수 있었다 그러면 뒤로 5년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연금 지급 시기를 이분이 65세 때 15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70세까지 미룰 수 있어요. 그럼 1년 뒤로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7.2%포인트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5년을 미루면 36%가 늘어나죠. 그리고 또 5년간 미루는 기간 동안 물가 상승분도 동시에 반영이 되죠. 현재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 중에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이 한 23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정상적으로는 60세에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분이 5년을 늦춰서 200만 원 넘게 받고, 그 이후에 물가가 올라가서 연금을 더 받으면서 한 230 정도까지 가신 거예요. 근데 연기연금을 택하는 이유는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이것 때문이겠습니다. 은퇴 후에 소득이 많으면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내가 65세 되다 150만 원 연금 받으려고 했는데 내 소득이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 은퇴 이후에 부동산 임대를 한다거나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그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그러니까 268만 원보다 많이 버시는 분 있죠. 그분들은 연금을 일부 감액하기 시작하는데, 최고로 많이 감액하면 얼마를 감액하냐 그러면 자기 연금의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럼 150만 원 받으시는 분이면 75만 원이 감액되죠, 월.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한 800만 넘죠? 900만 원 가까이 감액되죠? 5년이면 4,500만 원 감액되는 거거든요. 작지 않은 금액이죠. 이 감액을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많으신 분이 이 감액을 피해가려면 연금 수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했죠. 소득 감액은, 연금액 감액은 연금 개시부터 5년간 하거든요. 그럼 65세부터 70세까지 감액을 하는데, 저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65세부터 70세까지 건너뛰어버리면 감액되는 기간은 건너뛰고 오히려 증액돼서 70세부터 수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뒤로 미루는 일들을 하더라. 그래서 저 연기하시는 분은 자기의 건강 상태, 다른 소득의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셔서 뒤로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일본은 지금 이번 달 4월 달에 개혁하는 게 뭐냐면, 일본도 똑같이 우리처럼 65세가 연금 계시면 60세부터 70세 사이 5년 땡기고 5년 미는 게 가능했는데, 이번 법이 바뀌면서
앞으로 5년 당기는 건 그대로 두고요. 뒤로 미루는 거를 70세가 아니고 75세까지 5년 더 미룰 수 있게끔 해놨어요. 야, 그럼 75세면 65세에서 받으신 분이 75세로 미루면 정상적으로 수령할 때랑 비교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몇 살에 나오냐면 88세에 나옵니다. 88세까지 살아야 뒤로 미루는 게 유리하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보니까 88세 이상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연금을 몇 살에 받느냐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게 직장인들하고 은퇴자 하시는 분들의 요즘 재미, 몇 살에 받아야 더 유리해, 이런 거 하는 것들이, 그 놀이를 하는 게 지금 일본에서 되게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령 시기, 이것도 우리가 땡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제 연구소에서 한번 해봤는데 62세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67세로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면 손익분기가 몇 살에 나오냐 그래서 생각을 계산을 해봤더니 76세에 나오더라고요. 76세 이후에 살아 계시면 5년 늦춰서 받는 게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일찍 죽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이야기 막 하시는데 그건 제가 알아서 결정을 하시고요. 건강이랑 아까 소득 상황을 판단하셔가지고 저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들 정도는 하고, 일본에서는 더 늦추는 제도를 가져가는 것들을 보면 주변에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숙제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그 다음에 올해 4월 14일부터 바뀌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뭐가 바뀌냐 그러면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바뀝니다. 현재는요 어떻게 되냐면 퇴직연금 가입자, 직장에서 퇴직연금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55세 이전에 퇴직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퇴직금을 무조건 IRP 계좌로 이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연금 받으실 분은 거기서 55세에 연금 받고, 안 그러신 분은 중도에 찾아 쓰는, 그러니까 IRP를 무조건 한번 갔다 와야 돼요. 퇴직연금 가입자. 근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IRP 계좌로 퇴직금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IRP 계좌로 보냈을 때랑 현금으로 수령할 때 차이는 뭐냐면 IRP 계좌로 퇴직금 집어넣으면요 세금은 안 떼고 전액이 다 넘어갑니다. 그럼 세금은 언제 떼냐? IRP 계좌에서 찾아 쓸 때 떼요. 그리고 연금으로 찾아 쓰면 세금을 한 30% 감액해주고요. 근데 현금으로 수령하면 퇴직금 받기 전에 30% 세금부터 떼고 수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라는 거죠. 퇴직연금 미가입자는 나이랑 상관없이 어디로 가든지 자기가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4월 14일부로 바뀌는 거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랑 상관없이 55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분은 무조건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의무적으로 이체하게끔 법이 바뀝니다. 일단 IRP 계좌를 하나 개설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찾아 쓰든지 말든지는 고민을 하실 건데, 그러면 이거를 냅뒀다가 연금으로 수령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할 때 받았던 소득세, 내야 됐던 퇴직소득세의 한 30% 정도를 감액을 할 수 있다는데, 이게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식입니다. 이거 제가 여기서 설명 드리려면 1시간은 걸릴 거니까 세무사 되시려는 분은 따로 와서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그럴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내가 세금 얼마나 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잘 안 보이실 건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가로축이 뭐냐면 자기가 받는 퇴직급여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이 그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입니다. 저 계속 근로기간은 자기가 입사하면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기간을 말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중간정산 하시는 분은 중간정산한 다음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냐? 예를 들어 퇴직금을 한 3억 정도 받으시는 분이 있다. 3억 정도 받으시는 분이 있다. 이분이 한 30년 일하고 3억을 퇴직금을 받으시면 여기 보시면 1,519만 원 정도 세금을 내십니다. 그러면 3억에 1,500만 원이니까 실효세율이 한 5%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3억을 받더라도 20년이라고 3억 받으시는 분은 2,490만 원을 세금을 냅니다. 어떤 분이 5년 전에 중간정산하고요, 이번에 명퇴하면서 한 3억을 받았어요. 5년 일하고 3억을 받으시면 6,500만 원 정도 세금을 냅니다.
똑같은 3억 원을 받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퇴직급여가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거, 만약에 내가 중간정산 해가지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러면 퇴직하기 전에 회사에다가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중간정산 할 때 세금 낸 거 있잖아, 그거랑 이번에 내는 거랑 합쳐줘,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근로기간이 합쳐지면 근로기간이 늘어나니까 세금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거 신청 안 하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세금만 내는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중간정산 하신 분은 그렇게 해서 세금을 줄이는 일들을 한번 해보시고, 이 표를 잘 보신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세금을 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에 연금으로 받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입니다. 55세이신데 명퇴하면서 퇴직급여를 한 2억 원 정도 받으셨어요.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를 받으셨어요. 2천만 원 정도 내야 돼요. 그러면 이분이 일시금으로 받으면 2억 받으면서 2천만 원 떼고 1억 8천만 원을 실수령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2억 원을 IRP 계좌로 이체한 다음에 매년 연금으로 2천만 원씩 수령할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수령하겠죠. 그럼 세금이 어떻게 되냐? 처음에 2천만 원 받을 때는요, 원래 퇴직소득세는 2억 원에 2천만 원 냈으니까 10% 정도 세율을 내야 되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그 10%의 70%니까 7%만 내면 돼요. 그러면 2천만 원에 7%하면 140만 원 내는 거잖아요. 두 번째에도 2천만 원 받으면 140만 원씩 이렇게 10번을 내면 10년 동안 낸 거 받은 금액이 2억이고요. 낸 세금은 다 하면 1,400만 원이니까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 30% 정도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으시는데, 사람 일이 좋아서 이렇게 했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연금 받다가 4년 차가 됐는데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겼어. 그래서 아깝지만 남은 돈을 다 찾아 써야 되는 부득이한 이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찾아 써야 돼요. 그러면 앞에 이렇게 혜택 받던 거를 물어내야 되냐? 안 물어냅니다. 앞에 혜택 본 거는 그냥 유효하고요. 뒤에 것만 원래 내야 되는 세금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IRP 계좌에 넣어놓고 연금으로 한 번이라도 수령하면 무조건 득이 되기 때문에 저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0년 동안 2억 원을 운영하면서 빼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발생해요? 이자나 배당이 발생하죠. 원래 일반 금융상품에 이자 배당 넣어놓으면 뭐가 세금 떼잖아요. 15.4% 세금 떼거든요. 근데 이렇게 운영하면 퇴직금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자가 빠져나갈 텐데, 이때 연금소득세는 3.3에서 5.5%를 냅니다. 그러면 세금이 한 10%포인트 이상 절감돼. 그러면 퇴직소득세 절감, 운용했을 때 이자나 배당소득세도 한 10%포인트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 운용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세 번째, 좋은 점은 뭐냐면, 일반 금융상품에요, 목돈을 넣어놓고 운영하다가 한 해 이자 배당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이자 배당 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001만 원만 되면 1,001만 원을 소득으로 보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 건강보험료 부담이 스러우신 분은 여기다 넣고 하면 연금소득에는, 개인적인 연금소득, 퇴직연금이나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건강보험료 부담스럽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세금 부담스럽거나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목적이 있다 그러면 퇴직금은 IRP 계좌에 넣고 운영하시는 게 엄청나게 유리한 방법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래도 뭐 운영하는데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데 다 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 예금도 하고요, 우체국 예금도 들어가 있고요, 상호저축은행 예금도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펀드도 종류별로 다 들어가고 있고요. ETF 투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리츠까지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상품도 다 있기 때문에 그 껍데기 계좌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제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결정들이 나기 때문에 저 계좌를 잘 활용하시는 게 퇴직금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그다음 주택연금도 올해 좀 바뀐 내용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할게요. 주택연금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으시는 제도입니다. 기준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부부 중에 연장자가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요. 주택 가격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집이 여러 채라도 상관없는데요, 집 다 합쳐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안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시가로는 한 12억 정도 될 거예요.
공시 가격이 9억 원이면. 그 정도 집까지는 가입을 할 수 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게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할 수 있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금이 지급되냐? 이게 집값이고요. 이 시가예요. 요거는 부부 중에 나이 작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한 3억 정도 되고요. 70세이신 분, 부부 중에 나이 작은 70세인 분이 가입하면 92만 6천 원 정도의 연금이 딱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집값 서울에 살면은 시가로 한 12억짜리 집을 가지고 계시고요. 예를 들어 연세가 한 70세다. 그러면 275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한번 딱 결정이 되고 나면 떨어지든 상관없이 그 금액이 계속 나옵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동일한 금액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올해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냐? 이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담보가액을 9억 원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봐도 9억 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게 올해 12억까지 인정해주게 되면서 연금을 더 받아줘요. 특히 이제 서울이나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저런 부분의 혜택들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바뀐 부분들이 하나가 있다. 그 다음에 혹시 각종 연금을 수령하실 때 혹시나 은퇴 후에 사업을 하거나 잘못돼서 부도가 나면 압류가 들어올까 걱정스러운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압류를 예방하는 방법, 퇴직연금을 아까처럼 퇴직금을 IRP 계좌로 넣어놓으면요, 그 IRP 계좌에 들어가 있는 퇴직금은 압류 못합니다. 일단 압류 안 되고요. 주택연금 저 수령액 있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을 거기로 받으면 월 수령액의 185만 원까지 압류를 못합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도 국민연금 통장 압류될까 봐 걱정하시는데, 국민연금도 안심통장에 가입하시면 185만 원까지 압류를 못합니다. 농지연금도 그런 제도가 있고요. 공무원연금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압류 안 되는 통장도 확보를 해두시면,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 연금액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사람 방법에 있는데, 오래 살다 보면 내가 받았던 연금액에다가 이자 수수료까지 더한 금액이 집을 팔아서 갚지 못할 만큼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주택을 처분해서 도저히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되면 상속인이 갚아야 되냐?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남았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돈을 가져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콜옵션 구조가 돼 있어요. 집값이 남았을 때는 수익분은 가져가고 모자랐을 때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 구조로 있어서 주택연금은 저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저런 제도도 있으니까 내가 주택을 어떻게 유동화시켜서 활용할 거냐라는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보험 하나 들어줬어. 누구를 위해서 들어주는 거야? 이런 말 진짜 있어요. 보험 하나 들어줬어. 보험은 들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 왜 드느냐? 보험료 내려고 드냐? 아니죠. 보험금 받으려고 들어요. 근데 도대체 언제 보험금을 받는지를, 어떻게 받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아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이트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내보험 나보여랑 내보험 찾아줌입니다. 여긴 들어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현재 대한민국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 리스트가 다 뜹니다. 그럼 보험을 다 고요. 내가 도대체 어느 보험회사에 뭐 가입하는 형광펜으로 한번 쳐가지고 묶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하실 일은 뭐냐 그러면, 증권이 있는지 집에 찾아보십시오. 대부분 어딘가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고 뭔가 다 모여 있지 않아요. 그러면 보험회사 사이트에서 그걸 한번 받아보시면 이런 증권이 나옵니다. 증권에는 뭐가 나오냐? 언제 내가 돈 받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누가 받는지 나옵니다. 수익자가 그 돈을 받아가고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돈을 받아가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보험 용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흰 종이에요. 몰라요.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하지만 증권을 가지고 있다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면 잘 보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딱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하신 분, 검진하면서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하신 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할 때 용종 나오신 분, 용종 발견돼 가지고 수술 중에 건강검진 중에 잘라내신 분, 이분들은 건강검진 하신 거지만 건강검진과 동시에 수술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건강검진하고 나오실 때 진단서를 하나 받아서 나오시면 여기 보시면 수술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보험 중에 수술 특약이 건당 3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보험 한 5개 들어서는 150만 원 받아요. 그리고요, 내년에 건강검진했는데 또 나왔다? 또 받아요. 3개월이 지나면 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청구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3,5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는 게 실손보험인데요. 실손보험 다 가입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언제 보험금 받는지 몰라요. 실손보험에는 입원 보상이 있고 통원 보상이 있는데, 입원 보상은 질병에서 최대 한 질병에 5천만 원까지 줍니다. 그럼 질병이 걸려서 입원했을 때는 대부분 보상을 받아요. 문제는 통원입니다. 통원 1일당 3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근데 어떤 중증 환자분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암 진단 받고 추하는데 검사를 3개 했더니 90만 원이 나와요. 오늘 가가지고 통원하면서 검사 딱 하면 90만 원 나오면 실손 청구하면 30만 원만 줍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검사가 3개인데 월, 화, 수에 나눠서 받아요. 3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 실손의료보험 약관 증권일보보다 밑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보험료를 1,000원, 2,000원씩 내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거요, 우리 집에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밑에 집에 물이 새가지고 도배나 장판 물어줬어요. 한 50만 원 물어줬어요. 아이, 재수 나쁘다 그러는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에 형광펜 쭉 긋고 보험회사에 가서 청구하면 그 돈 줍니다. 밥보다 약을 많이 먹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험료 낼 일보다 보험금 받을 일이 많아지면 청구를 잘해서 챙겨받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청구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는 게, 지난 봄에 아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알아요? 내가 청구를 했을 때 압니다. 그래서 보험금도 잘 청구해가지고 잘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타조예요, 타조. 타조는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어 버립니다.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오늘은 이 타조인데, 오늘은 어제 입장에서 보면 내일이거든요. 사람들은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요, 내일 할 일을 걱정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이 되는데, 내일을 바꾸고 싶으면 오늘 뭔가를 하셔야지 바뀐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